세상 이제 모든 리스크는 안전하고 정말 모두가 확신하고 있을 때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오히려 빅스가 크게 오른다 그러면 이제 저점을 우리가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고, 빅스가 바닥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너무 평온한 거 보니까 조금 소음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모든 건 확률입니다. 우리가 확률적으로 이 15 이하에 있으면 조금 이제 한번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거고, 40 이상에 있으면은 이제 증시가 좀 저점을 잡을 수 있을 만한 구간이 맞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증시 변동성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진행을 맡은 김혜은입니다. 코스피가 장중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많은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방향성 가지고 갈지, 어떤 전략 세워야 될지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동석 대표님과 함께 외국인들이 집중 매수하고 있는 종목, 그리고 앞으로 주목해야 할 로봇 산업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을 처음 뵙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온더블 투자자문의 운용력 김동석이고요. 유튜브는 저희가 김동석의 리얼 주식이라고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뵙게 됐는데 좋은 내용들 많이 준비했으니까 많이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지금 국내 주식시장 분위기 한마디로 하면 어떻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국내 시장은 좀 미쳤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지표가 좋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면은 계속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그렇지만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우리가 조심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에서 내려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상승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확신을 가지면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승이 약간 이어지지 않고 중간 조정이나 다시 내려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실까요? 언제든 좀 뛰어내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사실 그쵸. 예. 지금 증시가 많은 분들이 4천 간다, 5천 간다 얘기를 하지만 사실 지금 예탁금이 엄청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수급이 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언제든 정말 꺾인다 싶으면은 도망갈 준비를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미리 빠져나와서 지켜보거나 미리 빠져나와서 이 증시에서 내가 벗어나 있는 거는 조금 우리가 포모라고 하죠. 좀 배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타고 있어야 되긴 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대표님께서 9월 국내 주식에 큰 변곡점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사실 저희가 매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항상 미국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9월 증시가 매번 안 좋더라, 이런 통계도 있고 얘기도 있는데 사실 그럴 만한 이유들이 항상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9월이 정말 증시가 강합니다. 근데 확실히 알아야 될 거는 9월이 언제 안 좋냐, 보통 이제 9월 말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 9월 중순이죠. 그래서 지금의 상승세가 9월 말까지 이어진다라는 거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 왜 그래야 되냐, 이런 말이 있거든요. 하워드 막스는 내가 상승을 본다면은 하락할 이유도 알아야 되고, 내가 하락을 본다면은 상승할 이유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승을 보기 위해서라면 하락할 이유도 이런 게 있구나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좀 보시면은 저희가 항상 증시의 확신, 정확히 말하면 투자자들이 지금 투자의 돈을 얼마나 넣고 있냐를 볼 때 항상 신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신용잔고를 체크를 해왔는데 저희가 2020년 이후로 신용잔고가 20조를 넘었던 적이 몇 번 없어요. 이제 2021년도 1월 7일에 그 당시가 이제 2020년도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신용이 20조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탁금은 당연히 70조는 넘어섰고요. 근데 이제 보통 그 20조가 넘어서면은 2020년 이후로는 증시가 대부분 고점이에요. 그 이후로 더 상승이 나오거나 우상향이 나오기가 어렵더라. 왜 그러냐? 사람들이 그만큼 확신을 가지고 투자했다는 지표가 신용이라는 거죠. 내 돈이 아니라 돈을 빌려서 투자했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021년도 1월 달에 25조까지 올라갔는데 증시는 사실상 20조를 돌파했을 때랑 비슷했습니다. 그 이후에 마이너스 한 30% 정도 증시 하락세가 다들 기억할 겁니다. 2022년도에 양적 긴축을 하면서 하락세가 이어졌고요. 그 다음에 2023년도 4월 19일에는 조금 조용히 넘어갔어요. 20조가 넘었음에도 마이너스 한 5% 정도로 조정이 나오고 조용히 넘어갔고, 그 다음에 2023년도 7월에 이 신용이 20조를 돌파를 하면서 증시가 마이너스 한 18%,
정말 크게 좀 급락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가 그 당시 급락이 좀 셌던 이유가 뭐냐면 미국의 하락과 겹쳤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의 우리가 유동성 중에 하나를 볼 수 있는 게 TJ 잔고거든요. 우리 재무부의 통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통장 잔고를 채우는 과정에서 유동성이 하락했고 그래서 국내 증시랑 겹치면서 크게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2024년 6월 13일인데 크게 급락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하루 만에 거의 10%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 그래서 아시겠지만 엔화가 강세가 나오고 우리 흔히 일본에서 이 금리가 제로일 때 빌렸던 돈으로 미국에 투자를 했다면은 이제는 이제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고 이젠 이자도 내야 되고 근데 엔화도 강세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빠져나오는 돈들로 인해서 미국의 급락이 나왔고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줬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신용 20조가 넘었던 6월 이후로 2025년도 1월까지 계속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창신 메모리 반도체 영향도 있었지만 실제 신용이 20조가 넘을 만큼이나 사람들이 좀 확신을 갖고 있던 시기였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2025년 9월입니다. 현재가 신용이 22조예요. 올해 6월에 이미 20조를 돌파했고 신용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만 본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과열됐다. 우리 과거의 통계로 봤을 때도 과열이었는데 지금 구간도 과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냥 신용잔고가 20조 넘을 수도 있지. 왜냐면 예탁금이 2021년도나 22년도보다 훨씬 넘어가면은 신용이 20조 넘어도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탁금을 가지고 왔는데 예탁금 보시면 현재 72조입니다. 근데 72조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당연히 2022년도, 3년도 이 당시보다는 많은 건 맞아요. 근데 2021년도 우리가 이 신용이 25조까지 갔던 시기랑 비교를 해봤을 때 예탁금이 넘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예탁금이 신고가를 뚫고 올라갔다면 우리도 그래 신용을 다시 한번 정립해볼 필요가 있다. 26조, 7조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아직 2021년도를 돌파하지 못했다면 22조는 여전히 과열이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신용잔고로 봤을 때도 조금 국내 증시는 좀 과열된 부분이 있으니 우리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언제든 쉽게 말하면은 예상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은 빠져나옵니다. 근데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증시 하락에 대한 대응이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든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근데 국내 증시라는 게 사실 국내 이슈만으로 하락하진 않아요. 미국에 좀 이슈가 있거나 리스크가 있거나 그러면은 또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봐야 될 부분이 또 빅스 지수입니다. 이 빅스 지수가 뭐냐? 바로 이제 변동성 지수죠. 그래서 시장에 공포가 나왔다 그러면은 빅스가 크게 상승을 하고요. 시장이 좀 괜찮다, 안전하다. 그럼 빅스가 저가에 머무르는 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2025년도 4월에 급락 나올 때 빅스 지수가 40을 넘었다. 50을 넘었다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그 정도로 빅스의 변동폭이 크면 클수록 증시가 좀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현재가 얼마냐면은 15 정도 돼요. 빅스 지수가 15라는 건 뭐냐면은 평온하다. 거의 이거는 초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태인데 그럼 15가 평온하고 사실 지금 너무 안전하고 이러니까 증시 괜찮은 거 아니냐 얘기할 수 있지만 세상 이제 모든 리스크는 안전하고 정말 모두가 확신하고 있을 때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빅스가 크게 오른다 그러면 이제 저점을 우리가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고 빅스가 바닥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너무 평온한 거 보니까 조금 소음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모든 건 확률입니다. 우리가 확률적으로 이 15 이하에 있으면 조금 이제 한번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거고 40 이상에 있으면은 이제 증시가 좀 저점을 잡을 수 있을 만한 구간이 왔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증시 변동성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단기 조정과 대세 하락 이 두 가지 가장 큰 차이점 어디서 드러난다고 보면 될까요? 네, 증시가 보통 이제 상승이 나오고 하락이 나오고 할 때 대부분이 언제 올라가고 언제 빠지냐. 근데 그게 단기냐, 장기냐, 좀 이런 궁금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나온 지표인데 이게 뭐냐면 이 파란색이 유동성 지표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이 S&P 500인데 이 파란색의 유동성 지표가 뭐냐면은 미국이 이제 어떻게 보면 돈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유동성 지표가 TJ 잔고, 역레포, 지급준비금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쳐서 현재 시장에 돈이 얼마나 있나를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어떻게 보면 지표고요. 빨간색은 말 그대로 그냥 시장 지표입니다. 근데 이 유동성이 늘어나는 시기에는 보통 대세 상승이 나옵니다. 그때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2020년도 그 당시에 양적 완화하고 금리 인하하면서 그 당시에 역레포는 줄어들고 그 당시에 지급준비금은 늘어나고 하면서 잔고가 크게 유동성이 크게 늘어나는 모습이 나아졌었는데 그 이후에 2022년도에 양적 긴축을 하면서 유동성이 크게 떨어졌죠. 파란색 지표가. 그러면서 증시도 크게 빠졌고요. 근데 그 이후로 아시겠지만 돈을 풀만한 흐름들이 없었어요. 양적 완화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돈을 뭔가 풀만한 흐름들이 나온다든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유동성은 계속 횡보를 하고 있죠. 근데 그 와중에 AI 붐, AI 기대감 성장이 나오면서 현재 유동성 지표를 크게 뚫었고 그럼 이 상황에서 생기는 건 뭐냐면은 보통 유동성과 S&P 500의 사이 괴리가 멀어지면은 이땐 단기 조정이 아니라 조금 강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온다라고 봐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시장이 유동성보다 과열됐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유동성 밑에 있고 S&P 500은 위에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우리는 단기보다는 조금 깊은 리스크가 생길 수도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당장 옵니다 이게 아니라 그런 가능성을 언제나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단기 조정이 오는 경우에는 보통 증시보다 유동성이 많은 시기에 살짝 툭 쳐도 다시 올라오고 흔들려도 다시 반등이 나오고 그런 구간들이 나온다. 근데 지금은 조금 그런 시기는 넘지 않았나, 조금 과열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장이 좋잖아요. 미국 그쵸? 장도 좋고 네. 한국 장도 좋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가야 된다. 지금이 약간 마지막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약간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살짝 위험할까요? 아니 사실 들어가셔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이게 영원히 내가 정말 이 사는 동안에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조금 위험할 수 있지만 나는 언제든지 나올 생각을 하고 지금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놓치는 게 오히려 아쉽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들어가도 상관없지만 언제든지 나는 나올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그게 힘들어요. 놓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놓을 생각을 한다라는 게 제일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약간 이것만큼은 꼭 피하자. 투자자들이 조정장 투입에서 가장 흔하게 빠지는 함정 뭐라고 보시나요? 제 생각에는 다들 함정이 뭐냐면은 제가 가지고 놓은 지표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기준금리입니다. 파란색이.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나오면 파란색 선이 떨어지겠죠. 그다음에 금리 인상이 나오면 파란색 선이 올라갈 거고요. 중간중간에 회색이 있어요. 이 회색이 뭐냐면 경기 침체 구간입니다. 근데 누가 봐도 금리 인하와 경기 침체 구간이 지금 엮이는 걸 지금 보면 합쳐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금리 인하를 왜 하겠습니까? 사실 금리 인하라는 거는 경기가 조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시장의 유동성이 필요하니까 사람들이 빚을 내기 어렵고 소비하기 어렵고 소비를 안 하니까 생산이 많이 안 되고 이러니까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도 사람들은 금리 인하가 무조건 호재다. 금리 인하는 무조건 증시를 끌어올릴 만한 이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과거 우리가 2007년 8년을 생각해보고 2020년을 생각해보고 2000년도를 생각해보면은 항상 위기일 때 금리 인하를 격하게 진행을 했고 이 금리 인하가 격하게 나온다는 소리는 호재가 아니라 오히려 경기가 그만큼 안 좋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금리 인하 나온다고 해서 그렇다고 제가 빠집니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금리 인하를 경기 호조로 느끼는 거는 아니다. 증시를 끌어올리는 뭔가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조금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금리 인하 자체가 많은 분들이 호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호재가 아니라 악재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맞는 표현일까요? 이게 금리 인하라는 게 아시겠지만 이 물이라는 것도 너무 세게 틀면은 아시겠지만 물이 넘쳐버려요. 그리고 물을 찔끔찔끔 틀면서 이 물 수위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빠진 만큼 물을 찔끔 틀어서 맞추고 물이 빠지면은 찔끔 틀어 맞추고 해야 되는 게 금리 인하인데 금리 인하가 격하게 나왔다는 건 물이 심하게 빠졌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은 금리 인하를 3번 연속, 5번 연속, 6번 연속 이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사실 그냥 힘들 때 살짝 뭔가 주춤할 때 금리 인하를 한 번씩 한 분기마다 한 번이나
이런 식으로 가끔 해주는 게 오히려 경기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 오히려 침체로 가는 방향을 상방으로 꺾을 수 있는 오히려 기회의 흐름으로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대표님이 지금 시장에서 보시는 약간 변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변수가 있다면 요즘에 좀 뭐가 많이 나와요. 네. 유럽에서도 뭐가 뭐 문제가 터지고 뭐 일본에서도 뭐가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제가 보는 부분은 사실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이제 우리가 30년 국채 금리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3.2%인데 아마 조금 다를 겁니다. 뭐 3.2%에서 3.3% 왔다 갔다 할 텐데 사실 일본 30년 국채 금리를 우리가 본다고 했을 때 2021년도까지만 하더라도 0%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해도 나오는 돈이 사실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왜 그때는 제로 금리였으니까. 실제 일본에서는 투자를 해봤자 채권을 사봤자 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가냐? 대부분이 어차피 이자도 안 내는 거 대출 받아서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 주식 투자하고 채권 투자하고 보통 그렇게 진행을 했다라는 거죠. 특히 일본의 이제 보험사들이나 기관들이 장기 채권들을 많이 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본 국채가 3.2%예요. 근데 미국의 30년 국채 금리를 열어보면은 지금 4.6% 이러거든요. 그럼 차이가 1.4%밖에 안 납니다. 옛날 같았으면은 한 4% 5% 날게 지금은 1%대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환손실 감당하면서까지 미국에 있어야 되나? 뭐 이런 판단을 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미국에 있던 자금이 일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장기 국채 금리가 이만큼 올라갔다. 근데 이번에 아시겠지만 총리가 다시 뽑히게 되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제2의 아베가 이번에 뽑히게 된다고 한다면 돈을 많이 풀 거고 인플레이션이 터질 거고 그럼 다시 한 번 더 금리 인상이 크게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 자금에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일본 자금이 다시 일본으로 어느 정도는 돌아갈 수 있다. 근데 이게 2024년도처럼 격하게 하루 만에 뭐 마이너스 10%씩 급락시키면서는 아니겠지만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요건 중 하나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본 금리가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한국 시장에도 어떤 파급 효과를 또 가져다 줄까요? 당연히 이제 일본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일본 자금이 다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미국의 시장이 밀리고 미국 시장이 밀리게 되면은 당연히 국내 시장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제가 국내 증시의 흐름을 봐야 될 때 무역 수지를 봐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미국의 경기가 힘들어지면은 국내 무역 수지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무역 수지가 떨어지면은 당연히 국내 증시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앞으로 대표님이 보시는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주식 시장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사실 주식 시장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낙관론자가 항상 돈을 벌고 비관론자는 돈을 잃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이클 버리 그분이 왜 유명하냐 하락으로 돈 번 사람이 그렇게 없다라는 소리예요. 정말 하락으로 수익을 내고 하락으로 큰 돈을 벌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모두가 낙관론인데 저도 당연히 낙관론자입니다. 그래서 좀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니어스법에 대한 시행 시기입니다. 지니어스법이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법이 만들어진 거고 그 시행 시기가 확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시행이 언제 되냐면은 대략 빠르면은 2026년 11월쯤이고 늦어도 2027년 1월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때쯤 이제 시행이 되면은 좋은 게 뭐냐면은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이 크게 늘어나겠죠. 근데 이거랑 시장 방향성이랑 무슨 상관이냐? 저는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의 유동성을 2배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채권을 사게 되면은 내가 채권을 산 돈만큼만 시장에 풀려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뭐예요? 내가 채권을 샀어요. 그러면 내가 준 돈으로 시장에 돈이 풀리겠죠? 근데 그 채권을 담보 삼아서 저는 스테이블 코인을 또 발행을 합니다. 그럼 내가 100만 원 주고 채권을 샀으면 당연히 그 돈을 빌린 쪽에서 100만 원 쓸 거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채권을 가지고 다시 100만 원어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하면은 또 시장에 100만 원 풀리겠죠? 그렇게 되면은 200만 원이 풀리는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는 시장은 아마 결국에는 올해 뭐 말이나 초쯤에는 조금 뭐 큰 상승 랠리가 나온다기보다는 조금 완만한 흐름이 나올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2026년도 중순 말 그다음 내년까지는 아마 상승 랠리가 좀 크게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기대를 가져보고 있습니다.